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해역의 지킴이. 2. 일본과 중국의 집착. 3. 동해를 지배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7년 한미 합동훈련 중 당시 신원미상의 잠수함을 탐지한 미군과 우리 해군이 해상 초계기를 띄워 잠수함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추적 끝에 러시아군의 킬로급 잠수함이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해군의 P-3CK 초계기는 10차례 교대로 바다를 수색했고 결국 잠수함 추적 78시간 만에 러시아 잠수함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해군은 지묘한 추적 끝에 미 연합훈련을 정탐하던 러시아 잠수함을 잡아냈고 군 당국은 러시아 측에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염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깊은 바닷속 잠항 중인 잠수함을 잡아낸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엄청난 전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타국의 잠수함들이 활동하고 있을 거라 예상한 우리 해군은 해상작전 헬기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었습니다. 최근 불안한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 우리나라 해군이 록히드 마틴사의 MH-60R일명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세계 무기 도감으로 명성이 높은 제임스 제인지는 록히드 마틴사가 대한민국 해군의 MH-60R 기종을 수입하기로 결정해 총 4억 4,7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알렸습니다. 이 기종은 미국 대통령이 해상 이동 시에 탑승하는 기종 VH-60N 헬기판 에어포스 1, 즉 마린 1의 파생형입니다. 그만큼 강철 같은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도입할 시오크는 중량 6.89톤, 최대 이륙 중량은 10.4톤에 달하는 대형 모델인데요.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만큼 수행 능력에 있어 긴 시간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4시간에 달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는데요. 기존 한국의 해상작전 헬기로 운용되었던 와일드캣는 2시간 정도면 작전 수행 능력이 다하는 것에 비해 2배나 더 활동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또한 대형인 만큼 다량의 무기와 탐지기를 갖춘 소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적 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빠른 탐지가 가능하게끔 릴이 달려있어 디핑 소나를 통한 감지가 다른 헬기 기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해상작전 헬기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오크는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MK-54 경어로 최대 4발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함 미사일 최대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GM-114 헬파이어는 주로 육군 항공대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대전 차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시오크에는 대전차용 미사일에 폭풍 파편탄두를 장착하여 대함용으로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씁니다. 때문에 수상전이 발생하여 시오크가 수상한 표적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쏘면 1차로 대전차 미사일이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2차로 적함 내부에서 폭풍 파편탄두가 폭발하여 살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 입장에서도 시오크 같은 대잠헬기는 공포 그 자체인데요.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잠헬기는 잠수함의 예상 위치에서 디핑 소나를 내리고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디핑 소나로부터 얻은 대잠 표적을 링크-16을 통하여 각 함정 전투체계로 전송하여 청상어 어뢰 공격을 할 수 있고 충무공이 수신급 이상 함정에서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 약 20km 밖에서 잠항 중인 적 잠수함을 비교적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오크가 직접 MK-54 경어뢰로 대잠 타격 시 유리한 위치에서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주 해상작전 헬기는 와일드캣은 시오크보다 작아 충무공이 수신급 이하 구축함이나 호위함 병납고에 경납이 가능하지만 시오크는 총 길이 19.7m고 테일로터를 접더라도 13.04m로 총 길이 15.24m, 테일로터를 접었을 때 10.85m인 와일드캣보다 더 길기 때문에 경납고 경납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헬기가 해상작전에서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염분입니다. 때문에 함정 외부에 보관 시 염분의 유입기체가 녹슬어 내구도가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언급된 문제는 시오크의 뛰어난 방염 처리로 비행 갑판에 보관해도 짧은 해상작전에서 파도와 해풍을 견딜 수 있어 해결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은 시오크를 수납하기에 충분히 경납할 수 있게 설계되어 해외 임무를 염두한 KDDX의 장기 해외 작전 능력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해군은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을 통해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를 12대 도입하는데
하나로 8,75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성능에 비해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해서 가성비 면에서 해군이 이득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안전성은 물론 큰 크기 덕분에 작전 수행 능력도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헬기를 운용하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 밀리지 않는 대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호크 도입에 가장 먼저 긴장한 것은 옆나라 일본과 중국인데요. 일본 군사 전문 사이트 항공만능론에는 우리나라가 시호크 도입에 대해 다목적 헬기 MH-60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은 원래는 더 싼 와일드캣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호크와 경쟁을 붙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시호크의 도입이 불투명한 것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전자공격기 EA-18G 도입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 동조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완전 숨쉬듯이 거짓말쳐. 또한 정비 불량 사고 등등으로 하자가 늘어가게 될 미래가 보인다 보여.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가지지 못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해상작전 헬기로 SH-60K를 개량한 XSH-60M를 2022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개량 버전인 XSH-60M 제품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쓰고 있는 헬기의 원래 모델은 SH-60B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SH-60B 기종을 수입해 일본 버전으로 개조를 했는데요. 개조 버전인 SH-60J가 1987년에 나오면서 자체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일본은 SH-60B 모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한국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MH-60R에 비해 뒤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있을 해상 전투에 대비해 수입은 물론 자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상 전투 헬기는 바로 Z-20인데요. 이 모델의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 시콜스키4가 제작한 S-70 헬기입니다. 중국 역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미국 모델을 활용해 자신의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것이 원래 중국은 해상작전 헬기로 사용하려고 헬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을 오갈 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은 개발이 진전되지 않아 도로도 잘 깔려있지 않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고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육상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처음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 Mi-4 헬기 기종을 수입해 자체적으로 개량한 Z-5를 운용했었는데요. 중국의 낮은 기술력 때문에 고원지대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헬기를 수입하게 되었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량하려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선택된 헬기가 S-70이었고 중국은 이 모델을 사용해 개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헬기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원래 해상작전 헬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상작전 헬기로서 성능도 미지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펼칠 무렵 파괴된 UH-60 블랙호크기 제품들을 사들여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기술을 투입한 Z-20 헬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한 발 앞서 MH-60R을 개발해 실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펙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중국 신화군 상황에서는 중국 Z-20은 언제 이런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한국 산불 진압에 도움을 줘라는 내용의 뉴스를 전하면서 Z-20의 작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포털 사이트 소에 우리나라의 풀옵션의 시호크를 8억 달러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중국 네티즌은 50억 위안 8억 달러는 많은 것도 아니다. 만약 한국 스스로 부대를 만들려면 500억 위안도 한국인 똑똑하네 등 성능 좋은 시호크를 싼 가격에 도입한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나름대로 개량을 거쳐 실전 투입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후발주자라 미국 헬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은근히 무시하고 있던 한국이 MH-60R 제품을 군 전력에 투입하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이번 시호크 도입으로 일본과 중국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국가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애초부터 해상작전 헬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북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철원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해상작전 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소형 원자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형 원자로를 사용한 핵추진 잠수함, SSBN이라 불리는 것들이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잠수함을 상대로 한국은 대처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해상작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인데요. 기존 한국에선 대처할 수 없었던 핵잠수함을 이번 시호크 사업을 통해 들여오게 되면서 북한의 핵잠수함까지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에서 극성-5라는 잠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에 수소폭탄 개발도 성공하면서 핵을 소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였는데요. 시호크 도입 덕분에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타격력이 높아지는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의 첫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신세계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 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한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강상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았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함후 부차의 함정에 빠지겠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 분호가 자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에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에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와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이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에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에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된 오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이 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약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 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킬로미터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케이트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케이트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카다시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 덕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카이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최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꾸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 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 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에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1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2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순생변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 치킨 게임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이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에스믹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1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 한국의 칩사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4대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4대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급저에선 노광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에스믹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에스믹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에스믹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한 싱화윤이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이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의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다 낭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